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치밀하게 속이려는 사람들에게 가까스로 넘어가지 않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30대 여성입니다. 세상에 나쁜 놈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 제일 나쁜 놈은 정신을 빼앗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나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지 뭐예요. 게다가 제 가족까지 위협하는데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극악무도한 그 인간들을 고발하고 엿먹여 주었는데요. 아쉽게도 감옥에 쳐넣진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처럼 당하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을 사람들을 위해서 사연을 씁니다. 제 얘기 잘 들어보시고 이런 사람 주변에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피할 수 있길 바랄게요. 먼저 저의 상황을 설명해 드리자면 제가 중학생 때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그 이후로는 엄마가 혼자서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죠. 아빠가 남긴 빚도 있어서 생활이 궁핍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식당에서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셨고요. 녹초가 되어서 들어오셨죠. 저는 그때 막 사춘기 시작할 무렵이었는데 집에 가도 아무도 없어서 그런지 마음이 붕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방황을 참 많이 했어요. 공부는 뒷전이었고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며 탈선의 길을 걸었죠. 늦게까지 집에 안 들어가고 매일 밖에서 친구들이랑 놀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늦게까지 친구들이랑 놀다가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엄마가 일하시는 식당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가게 안에서 엄마가 누군가한테 혼나고 있는 장면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그냥 바로 집에 들어왔고 엄마도 얼마 안 있어서 집에 돌아오셨는데 절 보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시더라고요. 엄마, 오늘 일 힘들지 않았어?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면 안 힘들어? 게다가 사람들 많이 상대하는 일이잖아. 엄마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딸 얼굴 보면 다 괜찮아지는데? 웬일이래? 엄마 걱정을 다 해주고. 나 공부도 안 하고 노는 모습 보면 화 안 나? 엄마는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나 맨날 노는 거 화 안 나? 엄마는 화 안 나는데? 내가 너 좋아하는 거 하라고 살라고 태어나게 한 건데 내 고생이 뭐 그리 아깝겠어. 난 너 신나는 모습 보면 좋아. 그거 보려고 굳은 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돼. 그때 엄마가 해준 그 말을 듣고 머리를 제대로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매일같이 힘든 일 하면서도 웃는 얼굴로 저를 챙기고 오히려 저한테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라고 말해주는 엄마를 보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는 하루하루를 버티면서도 저를 위하는 말을 하는데 저는 그런 엄마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밖에서 놀고 공부는 내팽개치고 그저 하루를 때우듯이 살아왔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엄마가 저렇게 나 하나 보겠다고 몸이 부서져라 이러는데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나쁜 짓이나 하면서 돌아다니는 건 철없는 짓이라고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정말 진심으로 느꼈어요. 내가 지금처럼 계속 살면 진짜 사람도 아니란 생각이 들었고 그날 이후로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더 이상 엄마 속 썩이지 말고 최소한 내 몫은 하면서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렇게 저는 방황을 접고 예전처럼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일상에 집중하는 건전한 학생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중학교 때 첫 시험을 봤을 때 성적이 정말 처참했어요. 평균이 40점대였는데 솔직히 충격이었죠. 주변에선 그래도 제가 머리는 나쁘지 않다고 늘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결과 보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마음을 좀 다잡았어요. 이제 더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결심했죠. 처음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몰라서 그냥 무작정 외웠어요. 교과서랑 문제집을 달달 외우다시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지고 내용도 눈에 들어오고 공부가 조금씩 재미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맘먹고 집중해서 공부했더니 다음 시험 땐 평균 점수가 한 번에 80점대로 껑충 올라갔어요. 그 다음 시험에선 결국 반에서 1등을 하게 됐고요. 성적표 들고 집에 갔을 때 엄마가 정말 깜짝 놀라시면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우리 딸 고생 많았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된 거야. 엄마 진짜 기쁘다. 자랑하고 다녀야지. 자랑까지? 아니야, 하지 마. 다음에 떨어지면 어떡해. 나 부담스럽단 말이야. 부담 갖지 마. 엄마는 너 성적이 잘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네가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엄마는 제일 자랑스러워.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가도 괜찮으니까 계속만 해줘. 엄마는 네 편이야. 엄마가 절 믿어주는 게 저는 그렇게 좋았나 봐요. 그걸 그렇게 확인받고 싶었나 봐요. 그 전에 놀았던 일들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공부를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엄마의 믿음은 저를 강력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 전에 놀았던 친구들의 유혹이 왜 없었겠어요. 여전히 연락이 오고 같이 놀자고 부르고 시험 끝났다고 밤늦게까지 PC방 가자고 할 때도 많았죠. 솔직히 예전 같았으면 고민도 안 하고 따라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땐 달랐어요. 이제는 해야 할 일이 있었고 마음먹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들을 하나씩 다 뿌리치고 책상에 앉았어요. 처음엔 좀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공부할수록 성적이 오르고 그걸 본 엄마가 날마다 조금씩 더 웃게 되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게 진짜 효도구나 싶더라고요. 선물이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엄마 걱정 덜어드리고 웃게 해드리는 것. 그게 제일 큰 효도 같았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됐고 그때부터 제 생활도 생각도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계속 공부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변 친구들도 바뀌었어요. 예전엔 그냥 놀기 좋아하고 수업 끝나면 어디 갈지 먼저 고민하던 친구들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습 같이 하자고 하고 문제집 정보 공유하고 시험 끝나면 서로 피드백 나누는 그런 친구들이 제 옆에 남더라고요.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그러니까 저도 더 자극받고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렇게 중학교 시절을 공부에 집중하면서 보낸 덕분에 자신감도 좀 생긴 채로 고등학교에 올라갔어요. 처음엔 중학교 때처럼 하면 되겠지 싶었는데요. 현실은 좀 많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첫 중간고사에서 제대로 한 방 맞았거든요. 우리 딸 너무 낙심하지 마. 고등학교 시험은 원래 어려워. 과목 수도 많고 난이도도 훨씬 높잖아. 엄마는 이 정도도 잘했다고 생각해. 다른 애들 다 학원 다니는데 우리 딸은 집에서만 공부했잖아. 너가 더 잘하는 거야. 그래도 나 정말 노력했는데 점수가 이 모양이라서 너무 속상해. 멘붕이야. 막 점수만 보면 눈물이 나. 열심히 공부했다는 그 경험이 중요한 거지. 점수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 이번 한 번 넘어진 거야. 엄마는 너 열심히 하는 모습에 정말 칭찬해. 그 시험 결과 보고 나서 잠깐 멘붕도 왔지만 엄마 말에 힘입어 다시 차근차근 올라가자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다시 계획 세우고 부족한 과목 중심으로 공부 방향을 바꾸고 예전보다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본 엄마도 놀라셨는지 저를 위해 학원도 알아봐 주시고 부족한 과목은 과외까지 붙여주셨어요. 예전엔 그런 거 말 꺼내본 적도 없었는데
제가 성적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엄마도 적극적으로 뒷바라지를 해주셨죠. 학원 끝나고 데리러 와주시고 문제집 사달라면 바로 사주시고 시험 전엔 늦게까지 불 켜놓고 공부해도 잔소리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응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씩이지만 점수가 오르기 시작했고 예전처럼 반에서 1등을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했어요. 고등학교 공부는 확실히 쉽지 않았지만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온다는 걸 몸소 느끼면서 계속 밀어붙였죠.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준비한 끝에 결국 수능도 무난히 치를 수 있었고 무난히 인서울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전공은 회계학과로 선택했어요. 어릴 적부터 은행에서 일하고 싶었는데요. 깔끔한 정장 입고 일하는 은행원 모습이 멋있어 보였고 무엇보다 안정감 있는 직업 같아서 끌렸어요. 그래서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 필요한 자격증들을 알아봤고 은행 텔러 자격증, 자산관리사, 컴퓨터 활용 능력 등등 준비할 수 있는 건 빠짐없이 따놨어요. 학점 관리도 철저하게 했고요. 학과 공부는 물론이고 방학 때는 은행 관련 세미나나 특강도 꾸준히 찾아다녔어요.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차곡차곡 쌓아가던 중 운 좋게도 은행 인턴십에 합격하게 됐고 그 경험이 발판이 되어 졸업 후 정식으로 은행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입사 합격 소식에 엄마랑 얼싸안고 소리 질렀어요. 저는 꼭 은행에 들어가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이룬 거잖아요. 엄마는 딸이 노력한 끝에 성취를 얻어내니 기분이 좋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너무 행복해서 웃다가 점점 감정이 벅차올라 눈물이 났어요. 엄마도 저의 모든 시간을 다 알기 때문에 더 뭉클하셨던 것 같아요. 엄마, 이제 일하지 마. 나 은행원 돼서 돈도 많이 벌 거니까 내가 엄마 이제 먹여 살려줄게. 무슨 소리야. 엄마도 엄마 하고 싶은 거 있어. 안 그래도 식당 개업하려고 계약금 걸고 왔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네가 더 큰 일을 해내는 바람에 엄마 이야기가 묻혔네? 정말? 계약금까지 걸었어? 식당 할 거야? 우와, 엄마 추진력은 정말 누구도 못 따라가겠다. 이제 진짜 음식점 하는 거야? 이제 우리들 다 걱정 없어. 막강이야. 난 사장이고 넌 은행원이고.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지금부터 더 파이팅하자. 그렇게 엄마는 식당을 차렸고요. 저는 은행원이 되었어요. 둘이 진짜 열심히 살려고 의지가 엄청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오래도록 꿈꿔왔던 은행원이 되었는데도 막상 시작해보니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단정한 유니폼 입고 앉아서 손님 맞이하는 게 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저는 지점 창구에 배치돼서 일하게 됐는데 처음부터 쉽지 않았어요. 하루에도 수십 명씩 다양한 고객을 상대해야 했고 그중엔 정말 진상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아가씨! 도대체 내 차례는 언제 돼? 번호표 뽑은 지 한참 됐는데 대기 시간이 너무 길잖아. 죄송합니다. 오늘이 말일이라 고객분들이 다른 날보다 많으세요. 제가 빠르게 일 처리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니, 입금을 잘못해서 내가 여기에 왔는데 내 돈 다 빼가면 어떡해? 내 돈 없어지면 아가씨가 책임질 거야? 고객님, 그래도 일이 순서가 있어서요. 다른 고객분들도 다 번호표 뽑고 대기 중이셔서요. 제가 좀 더 빨리 일을 끝내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 못 기다려. 지점장 나오라고 해. 지점장 어딨어? 어디서 하늘 같은 고객을 기다리라고 해? 지점장 나와. 하루가 멀다 하고 지점에 와서 소리 지르는 분들, 본인 실수인데 은행 탓하시는 분들, 심지언 말끝마다 반말 섞으며 무시하는 분도 있고요.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소통이 안 되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처음엔 기분이 상해도 꾹 참고 미소 지으려 노력했어요. 고객 응대는 서비스의 기본이란 말을 수십 번 되뇌면서요. 그런데 반복되다 보니 점점 지치고 감정 소모도 커지더라고요. 책상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계속 긴장 상태였고 실수라도 할까봐 늘 조심스러웠어요. 분명 내가 원해서 꿈꿔서 들어온 자리인데도 그만두고 싶은 순간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는 점점 쌓여서 어느 순간은 정말 최고조에 달했어요. 하루 종일 웃는 얼굴로 앉아있으면서 속은 타들어가고 퇴근하면 진이 다 빠져서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더 힘들었던 건 주변 선배들이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이 저랑은 너무 다르다는 거였어요. 다들 은행원은 돈 잘 번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연봉이 나쁘지 않으니까 선배들은 주말마다 해외여행 가고 명품 쇼핑도 종종 하고 퇴근 후에는 와인 모임 같은 데 나가면서 스트레스를 풀더라고요. 소희야, 너도 여행 같이 가자. 금요일 밤에 출발해서 월요일 새벽에 도착하거든. 이렇게 한 번씩 리프레시를 해줘야지 일할 맛도 나는 거야. 아니, 선배님, 저도 가곤 싶은데요. 집에서 해야 할 일도 있고요. 그럴 돈도 없어요. 젊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 주점장님처럼 늙어서 여행 가면 몸 아파서 많이 돌아다니지도 못하거든. 여행도 젊을 때 가는 거야. 네, 새겨 들을게요. 다음엔 저도 여행 계획 세워서 힐링해 볼게요. 선배님, 잘 다녀오세요. 다들 자기가 번 돈으로 열심히 꾸미고 치장하고 좋은 곳 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서 사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저희 집은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고 아빠가 돌아가시고 남긴 빚도 아직 덜 갚은 상태였어요. 월급 들어오면 카드값 빼고 대출이자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힐링이란 건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주말에 친구랑 동네 맛집을 가거나 엄마랑 마트에서 장 보고 와서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는 그런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비싼 명품이나 여행은 없었지만 저는 그 시간들이 참 소중했어요. 그게 제가 버틸 수 있는 방식이었고 제가 가진 현실 안에서 찾아낸 작은 휴식이었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갔어요. 주말마다 소소한 즐거움으로 마음을 달래고 일이 힘들어도 다들 이렇게 살겠지 하며 꾸역꾸역 출근했죠. 그런데 인생이 참 간사한 게 버텼다고 해서 마냥 쉬워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제 인생에서 정말 최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취직하고 얼마 안 지나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1년 정도 사귀었는데 처음엔 너무 다정하고 믿음직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라면 같이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겠다 싶을 만큼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우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남자친구와 웬 여자가 호텔로 들어가는 걸 직접 목격했고 남자친구도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요. 다음 날 별말 없이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감정 소비하기 싫어서 그때는 그냥 순순히 헤어져 준다고 했는데 곱씹을수록 뺨이라도 칠 걸 후회가 되더라고요. 싸우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 소비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 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엄마가 식당 일을 하시다가 뜨거운 뚝배기를 떨어뜨리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대로 발등에 화상을 입으셨고 꽤 심각했어요. 병원에 입원까지 하시고 며칠은 걷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매일 병원에 오면 너 힘들어. 엄마는 괜찮으니까 넌 퇴근하고 바로 집에 가서 쉬어. 엄마는 엄마가 알아서 할게. 아니야. 엄마가 여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쉬어. 난 괜찮으니까 엄마나 신경 쓰세요. 매일 병원 들르라
엄마 챙기랴 정신 없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건지 설상가상으로 은행에서도 큰 실수를 했어요. 입출금 업무 중에 돈 200만 원이 맞지 않는 사고가 났고 아무리 뒤져봐도 행방을 찾을 수 없었어요. 결국 책임은 제 몫이 됐고 월급에서 그대로 깎였어요. 진짜 그때 삼재인 건지 큰일 3가지가 터지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거의 매일 울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정말 힘들어하던 그 시기 어느 날 은행 창구에 한 중년의 여성분이 오셨어요. 평범한 입금 업무였는데 제가 표정이 많이 안 좋았는지 묻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따라 표정이 안 좋네요. 뭐 힘든 일 있어요? 아니에요. 일이 많아서 좀 피곤해서 그래요. 신경 써주시고 감사합니다. 얼른 처리해 드릴게요. 난 안 급하니까 천천히 해요. 그리고 이거 마셔요. 힘들 땐 단 거 먹어야 해요. 고객님은 가방에서 캔 음료 하나를 꺼내서 저 마시라고 손수 까주셨어요. 그런데요. 그냥 지나가는 말일 수도 있었지만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위로가 되던지요. 그리고 그 달달한 음료수가 정말 힘을 내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그 중년 여성분이 또 오셨는데 여전히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고 오다가 백화점에서 샀는데 써보라며 핸드크림을 하나 꺼내주시더라고요. 어머, 아니에요. 저도 핸드크림 있어요. 마음만 받을게요. 진짜 감사해요.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써요. 향이 좋아 샀는데 향만 맡아도 힐링돼요. 은행에 앉아있으면 손 자주 트잖아요. 건조함을 아주 잘 잡아줘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솔직히 남을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분 재산 정도를 볼 수 있어서 대략 알고는 있는데 돈이 많아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퍼주나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날은 제가 점심시간에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분이 우연히 저를 알아보시고는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가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계산하려고 했더니 이미 제 밥값까지 계산하고 가신 거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은행에서 그분을 또 뵈었을 땐 저도 뭔가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서 VIP실로 모셔서 커피 한잔 하자고 했죠. 그동안 선물도 감사했고 밥도 정말 잘 먹었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저한텐 정말 큰 위로였어요. 고맙다는 말 꼭 드리고 싶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한 건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고맙다니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네요. 그때 처음 봤을 때 얼굴에 힘든 티가 많이 나 있더라고. 누가 봐도 마음이 지쳐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저 정말 힘든 일이 많았어요. 힘든 일 하나도 힘든데 여러 가지가 동시에 터졌거든요. 매일 울면서 지냈었는데 여사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덕에 많이 풀렸어요. 정말 감사해요. 힘든 때일수록 잘 챙겨 먹고 오히려 나 자신을 더 잘 돌봐야 해요. 누구든 지치면 몸부터 무너지고 그러면 마음도 따라가요. 나를 돌보지 않는 건 결국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조금이라도 더 챙겨보려는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생각보다 중요한 거더라고요. 이런 말 아무도 해준 적이 없었어요. 너무 따뜻하게 말씀해 주셔서 위로가 정말 많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그때는 은행이라 오래 이야기 나눌 순 없었지만 그분의 말은 참 인상이 깊었어요. 짧은 대화였는데도 마음이 오래 남았고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냥 위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그 뒤로 저도 조금씩 저 자신을 돌보려고 했어요. 마음이 조금씩 여유를 되찾으니까 주변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엔 누가 실수하면 모른 척하고 싶었는데요. 어느 날부턴 제가 먼저 나서서 도와주게 됐어요. 은행 일은 실수 하나에 큰 책임이 따라하다 보니 다들 항상 긴장 상태인데 제가 겪어봤기에 더 잘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동료들이 고민을 털어놓는 일도 많아졌고 저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함께 공감하고 위로해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지내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아, 나 진짜 조금은 더 성숙해졌구나. 예전엔 나 하나 챙기기도 버거웠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까지 챙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는 거려. 그리고 그때 새로운 인연도 만났어요. 통장을 만들러 온 남자 손님이 있었는데 지갑을 놓고 간 거예요. 제가 그걸 찾아드렸고 그분이 감사하다며 은행 전체에 커피를 돌렸어요. 며칠 뒤에는 회식 자리에서 우연히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됐는데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회식 끝나고 나오는 길에 저한테 술 깨라고 음료수도 건네셨어요. 그리고 또 며칠 지나 친구랑 만난 자리에서 그 남자분도 친구랑 함께 있었고 자연스럽게 합석하게 됐죠. 얘기를 나눠보니 정말 재미있고 잘 통하는 분이었어요. 그날 서로 개인 번호도 주고받았고 매일 수시로 연락하면서 지내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은행에서 재산조회가 되는데 그분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재산도 꽤 있는 분이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 부분에 더 끌렸는지도 몰라요. 없는 것보단 그래도 있는 게 좋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이 따로 보자고 해서 만났고 사귀자는 말을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1년을 사귀었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게 됐어요. 예비 남편은 저희 엄마한테도 잘했어요. 쉬는 날이면 엄마 가게로 와서 서빙도 도와주고 엄마가 병원 가시는 날이면 어떻게 알고 시간 내서 같이 가주었어요.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는 엄마 계보임 자리에도 따라가서 인사드리고 한턱도 크게 샀는데요. 예비 남편이 말을 정말 재밌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엄마 친구분들 제 남친한테 다 뿅 갔대요. 아니 마음 같아서는 우리 사위하고 싶네. 아니 왜 저 집 딸을 먼저 만났어? 우리 딸도 이쁜데. 어머 영선이 엄마 우리 사이 넘보지 마. 비싼 밥 얻어먹고 이상할 일 있어? 우리 사이 내 거야. 그건 어머님이 사람 볼 줄 알아서 그래요. 젊은 애들은 사람 볼 줄을 몰라.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없잖아요. 이렇게 진국인데. 그래서 사람 볼 줄 아는 어르신들 만나면 인기가 폭발이에요. 참 세상은 공평해. 공평하죠? 엄마가 계모임 갔다 와서 얼마나 말을 많이 하던지 정말 고맙더라고요. 예비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잘하니까 저도 절로 예비 남편네 집에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사드리러 예비시댁에 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예비 남편이 잘 사는 줄 알았지만 본가가 성북동이더라고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회장님 댁이요. 그 동네 처음 가봤는데 동네 분위기가 정말 다르고요. 하나같이 집들이 다 으리으리하더라고요. 담장이 거의 5m는 되어 보였어요. 남자친구네 집도 장난 아니었어요. 그런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집이 제 예비 남편의 본거라니 좀 좋으면서도 의기소침해지기도 했죠. 그런데 그 기분도 잠시 세상에 거기서 정말 놀라운 일을 겪었어요. 제가 인생 최악의 시기를 보내던 그때 은행 창고에서 저한테 위로해주고 핸드크림도 주고 밥값까지 계산해 주셨던 그 중년 여성분 있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비 남편의 어머니셨어요. 어머, 여사님, 저 아시죠? 저 여사님 주거래은행 직원인데요. 저 기억하세요? 이 사람 어머니셨어요?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니? 우리 집에서 보게 될 줄이야. 우리 아들이랑 사귀고 있다니
정말 꿈에도 몰랐네. 너무 반가워. 두 사람 정말 다행이다. 저는 정말 반가웠어요.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 있나 싶었죠. 설마 했는데 예전에 그렇게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던 그분이 제 시어머니가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예비 시아버님도 자리에 계셨고 시부모님 두 분이 서로 다정하게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두 분 사이가 참 좋다는 걸 느꼈어요. 화목한 가정이라 더 마음이 놓였던 것 같고요. 예비 시아버님도 저를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참 신기하지? 인연이라는 게 우리 며느리가 될 사람이 이미 예전부터 우리 집이랑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니. 인연이 되려고 했던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엮여 있었던 모양이야. 우리 아들이 참 복이 많네. 네, 저희가 정말 인연은 인연인가 봐요, 아버님. 그리고 참 다행이에요. 이렇게 좋은 가정에 시집을 가게 된 거니까요. 집안의 전체적인 특징이 한마디에 깊이가 느껴지고 마치 철학자들끼리 얘기하는 것처럼 삶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어요. 저도 그걸 보면서 저도 이 집안에 어울릴 만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됐어요. 집안은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였고 주방엔 따로 일하시는 아주머니도 계셨어요. 절 위에 다이닝룸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가득했고요. 저도 미리 작은 선물을 준비해 갔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도 저를 위해 선물을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우리 둘이 입을 커플 티셔츠였는데 결혼사진 찍을 때 같이 입자며 웃으시며 건네주셨어요. 그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가 정말 따뜻했고 저를 가족처럼 아껴주려는 진심이 느껴져서 감동이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듣다 보니 예비 남편의 입담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겠더라고요. 예비 시부모님 두 분 다 말씀을 정말 재미있게 하셨어요.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고 중간중간 농담도 섞으시는데 분위기가 얼마나 유쾌하던지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정말 같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웃게 되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와 어떻게 사실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앞으로 편하게 지내자. 우린 시부모처럼 굴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너를 딸처럼 대할 생각도 없어. 그냥 동네 아는 아저씨, 아줌마처럼 편하게 생각해. 부담 갖지 말고. 저도 자주 뵙고 싶어요. 진짜 사이좋은 고부지간 있잖아요. 그런 관계가 제 꿈이었거든요. 자주 보면 꼭 어느 한쪽이 서운해지는 일이 생기더라. 서운함이 쌓이면 결국 제일 힘든 건 이 녀석이야. 우리 아들이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꽤 고생할 텐데 할 수 있겠어?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제 와이프 편 들 겁니다. 저 믿고 결혼했는데 제가 편 들어줘야죠. 떼끼? 벌써부터 밟을 줄이네. 하긴 나도 그랬지. 나도 내 마누라 편만 들었거든. 우리 둘 다 와이프 바보네. 바보. 제가 그때 똥차 보내고 벤츠를 만났구나 싶었어요. 어쩜 하나하나 이렇게 좋을까? 그날은 정말 너무 좋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아버님이 기분이 너무 좋다고 나보고 술 마실 줄 아냐고 물으셨고 와인 한 잔 마시자고 했어요. 준비하는 동안 저는 화장실을 잠깐 갔다가 나왔는데 파출부 아주머니가 슬쩍 제 눈치를 보시더니 주위를 한번 훑어본 뒤 조용히 제 쪽으로 다가오셨어요. 저기요,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잠깐만 이리로 좀 와보실래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분은 주위를 살피며 예비 시댁 식구들 눈치를 자꾸 보셨어요. 말투도 조심스럽고 표정도 어딘가 불안해 보였죠. 그 순간 직감했어요. 이건 그냥 나누는 대화가 아니겠구나 싶었어요. 오늘이 제 마지막 근무예요.
이거 받아두세요. 그리고 저한테 꼭 문자 한번 보내놔요. 바로요. 아시겠죠? 파출부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 한 장을 꺼내 조용히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펼쳐보니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왜인진 모르겠지만 꼭 몰래 연락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변 눈치를 보며 아주머니 번호로 짧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곧바로 아주머니에게서 답장이 왔고 이어서 몇 개의 동영상이 도착했어요. 저는 괜히 눈치를 보게 돼서 배가 아픈 척하면서 다시 화장실로 향했어요. 문을 잠그고 동영상을 하나씩 눌렀죠. 첫 영상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그곳은 예배당 같은 곳이었는데 예비 시아버지가 교주이고 그 옆엔 예비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예배와는 달랐어요. 교주의 말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따라 외쳤어요. 교주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구원은 이 길뿐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사람들은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움직였고 예비 시어머니는 그 가운데를 돌아다니며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하고 섬뜩해서 영상인데도 화면 너머로 공기가 싸늘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영상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화면 속 사람들은 마치 의식을 치르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예비 시아버지가 어떤 사람을 밀치더니 예비 시어머니는 무표정하게 그 사람을 내려치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전도를 안 해왔다는 이유로 사람을 개처럼 대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영상에선 신자들끼리 서로 때리기도 하고 성적인 행위도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폭력을 휘두르게 하더라고요. 그걸 예비 시부모가 시키고 있었고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말 그대로 숨을 죽이고 영상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영상 배경에 희미하게 깃발 하나가 보였어요. 그 위에 무슨 교라고 쓰여 있어서 바로 검색을 해봤지만 워낙 소규모 단체라 그런지 검색 결과는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곧바로 파출부 아주머니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그 문자 내용을 그대로 적어볼게요. 이 집 사이비 교주 집안이에요. 사람 홀려서 재산 뜯어가고 진짜로 영혼까지 갈아넣게 만드는 데예요. 결혼시키려는 것도 신자 늘리려는 계획 중 하나예요. 아가씨 엄마도 위험해요. 아가씨처럼 물밑 작업 당한 사람 한두 명 아니에요. 예전에 이 집에 인사했던 아가씨들 결국 다 이 종교에 넘어갔고 그 아가씨들 가족들까지 하나둘씩 다 빨려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요. 가둬놓고 밥도 안 주고 때리기까지 해요. 절대 와인 마시지 마세요. 약 들어있을 거예요. 취하게 만들고 그때부터 감금 시작이에요. 제 말 들으세요? 가능한 빨리 지금 도망가세요. 이 사람들 눈에 띄면 바로 잡힐 수 있어요. 절대 머뭇거리면 안 돼요. 제가 답장을 했어요. 아줌마는 왜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냐고. 아줌마는 신자 아니냐고요. 전 지금까지 이 종교에 빠진 척하면서 버텼어요. 입막음 용인지 월급도 일반보다 훨씬 많이 주더라고요. 제가 집안일을 해서 그런지 저한테는 신자들 데려오라고는 안 해서 그나마 1년은 버틸 수 있었죠. 완전히 넘어간 척하고 연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둔다 하고 앞으로 예배는 잘 나갈 거라고 하고 그만둔 거예요. 저도 내일 아침 되자마자 멀리 도망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씨도 얼른 도망가요. 지금 당장. 이렇게 파출부 아줌마와 문자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자꾸 예비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라고 재촉해서
하는 수 없이 나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다이닝룸에 갔어요. 와인잔들을 봤어요. 여기에 앉으면 더 이상 피해갈 수 없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확 왔어요. 피할 수 있으면 지금 피하겠다는 생각에 또 배가 아프다고 하고 이번엔 2층 화장실로 갔어요. 2층으로 올라가자마자 조심스레 방 하나를 열어보고 다행히 사람이 없길래 창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밖을 내다보니 다행히 낮은 지붕 쪽으로 이어지는 공간이 보였고 그대로 마음을 굳혔어요. 손에 땀이 맺히고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머뭇거릴 틈은 없었어요. 그대로 창문을 열고 숨을 죽인 채 2층 창문 밖으로 탈출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사라졌다는 걸 눈치챘는지 곧장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예비 남편, 예비 시어머니, 모르는 번호까지 진동이 멈추질 않았죠. 저는 전화를 받지 않고 곧장 집으로 달려갔어요. 엄마에게 상황을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고 더 물어볼 틈도 없이 짐부터 쌌어요. 중요한 서류 몇 장, 통장, 옷 몇 벌 손에 잡히는 대로 가방에 넣고 바로 집을 나와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니나 다를까 몇 시간이 지나자 핸드폰에 문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괜찮아?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없어져서 걱정돼서 그래. 같은 말들이었지만 점점 어조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이 미친년이? 너 뭐 알지? 아는 거 있지? 너 잡히면 죽는다. 함부로 입 놀리기만 해봐. 내가 지금 너 잡으러 갈 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너 갑자기 없어졌네? 너 뭔가 아는 거지? 그렇게 도망가면 우리가 못 찾아낼 줄 알고? 어림도 없지. 꼭꼭 잘 숨어봐.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이어서 저희 집 앞이라고 문 열라고 하는 문자도 왔고 그래도 제가 아무 답이 없자 저희 집을 어떻게 들어갔는지 저희 집 사진을 보냈는데요. 가구는 넘어져 있고 서랍은 다 뒤집어져 있고 물건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 있더라고요. 이제 완전히 선을 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또 한 장의 사진이 도착했는데 저희 집 화장실 거울에 제가 쓰던 립스틱으로 너 잡히면 죽는다 라고 썼더라고요. 섬뜩했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죠. 저는 바로 112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와서 상황을 확인하고 침입 흔적 조사하고 CCTV 확인하고 가는데 그놈은 이미 도망친 뒤였대요. 다음 날 그놈이 엄마 가게도 똑같이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지낼 때는 엉망이고 물건들은 바닥에 나뒹굴고 유리문도 깨진 채로 덜렁거리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의도적인 짓이었죠. 우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놈이 제가 일하는 은행까지 찾아갔다고 했어요. 다행히 은행은 사람이 많고 CCTV도 빼곡해서 큰 소란은 안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조용히 와서 저에 대해 묻고 한참 거기에 있다가 갔다는 말을 동료에게 들었어요. 직장, 집, 엄마의 가게까지 들쑤시고 다니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도망쳐도 자꾸 쫓아오는 느낌이었죠. 엄마와 저는 그날 바로 그 사람을 알고 지낼 만한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혹시라도 저희가 아는 사람 중에 그 인간한테 넘어갈까봐 한 사람이라도 더 맞고 싶었거든요. 겉으로는 젠틀하고 친절해 보여도 그 이면엔 어떤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는지 저희가 겪은 걸 있는 그대로 다 말했어요. 누구도 저희처럼 속지 않게, 누구도 그 어두운 곳에 끌려가지 않게 막고 싶었어요. 엄마랑 함께 일주일 동안 몸을 숨기고 마음도 조금 정리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회사에 휴가를 낼 수도 없었고
이렇게 도망치듯 살아가는 건 결국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아침 저는 짐을 챙겨 들고 바로 그곳에서 곧장 회사로 출근했어요. 마음은 무거웠지만 더는 피하지 않기로 했어요. 한숨 돌리고 일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인간과 그놈 엄마가 은행으로 왔어요. 말 그대로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요. 그리고는 당당하게 지점장한테 말하더라고요. 내가 VIP 고객인데 저 직원으로 지정해서 일 처리 받으려고요. 괜찮죠? 당연히 괜찮죠. 소희씨, 고객님 VIP실로 모시고 일 처리 확실하게 해줘. 은행 직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어떤 사람들과 얽혀 있었는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지만 지점장님만은 제가 저 사람들과 결혼까지 할 뻔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어요. 직원들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괜찮냐고, 하지 말라고, 자기가 대신하겠다며 걱정스레 말을 건넸지만 은행만큼 촘촘하게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없고 청원경찰도 항시 대기 중이니까 까딱 잘못되면 바로 조치가 가능한 이곳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공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안전한 여기에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커피 2잔을 조용히 테이크아웃 잔에 담아들고 저는 천천히 발걸음을 VIP실로 향했어요.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욕을 하며 잡히면 죽일 것처럼 말하던 그 두 모자는 아주 소름돋게 저를 친절하게 부르더라고요. 자기야, 괜찮지? 아이, 뭘 이런 음료수까지 다 주고. 우리가 무슨 손님인가. 그동안 잘 지냈어? 세아가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네. 잘 못 지냈구나. 이렇게 다시 보니까 좋네. 내가 약이라도 한 재 지어줄까? 원래 결혼 전에 심경이 복잡해지는 법이야. 제가 다른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게 무슨 소름 돋는 상황이에요? 저 다 알아요. 사이비 집안이라면서요. 저도 신자로 만들려고 결혼하려고 하는 거 다 알아요. 어머, 얘,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그런 거 하지도 않아. 우리 남편 사업하고 얘도 사업하고. 너가 뭔가 오해가 있었구나. 무슨 소리세요? 제가 다 봤어요. 동영상. 사람들 세뇌시켜서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당할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저희 집이랑 엄마 가게랑 쑥대밭 만들어 놓고 간 사람이 누군데? 뭐? 자기야? 뭐? 세아가? 미친 거 아니야?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우린 파혼이고 이 결혼 안 하고 헤어질 거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야, 아무래도 안 되겠네. 나가서 얘기하자. 여기선 더 이상 말 못하겠어. 우리 나가서 얘기하자. 아, 그래. 내가 지점장한테 말할게. 지점장님, 제가 이 아가씨 데리고 가서 차 한 잔 먹여도 될까요? 설명을 아주 잘하네. 저는 조용히 동료를 향해 눈빛을 보냈어요. 우리끼리 정한 신호였어요. 동료는 눈을 단번에 알아차렸고 지체 없이 112에 신고를 넣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은행으로 출동했고 VIP실로 들어와 그 두 사람을 연행해 갔고요. 피해자 조사까지 받고 다시 은행에 왔는데요. 그 순간 비로소 숨을 돌리나 싶었는데 그때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괜찮아? 정말 괜찮은 거 맞지? 정말 아무 일 없는 거야? 지금 어디 있는지 정확히 말해줘. 나 지금 은행이야. 지점장 안에 있어. 왜 그래? 엄마 무슨 일 생긴 거야? 무슨 일 있었어? 너네 예비 시아버지가 어깨들이랑 같이 우리 가게로 들이닥쳤어. 너를 데려갔다면서 나보고 같이 가자고 하는 거야. 너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워서 순간 얼어붙었어. 내가 따라가야 하나 싶었는데 다행히 동네 사람들이 신고해줬어. 내가 우리 가게에 이상한 사람들 오면 112에 신고해달라고 했거든.
엄마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것도 너무 무서워서 경찰서에 안 따라간다고 했어. 엄마 너무 무서워. 엄마, 지금은 최대한 안전한 데 있어야 해. 가게 닫고 당장 택시 타고 그냥 은행으로 와. 내가 있는 이 은행이 제일 안전해. 여기 CCTV도 많고 청운 경찰도 있어서 괜찮아. 엄마, 조심히 일로 와. 알았지? 엄마가 은행으로 왔고 지점장님도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곤 깜짝 놀라셨어요. 아유, 소희씨, 미안해. 난 그런 것도 모르고 너무 눈치가 없었네. 정말 괜찮아? 속이 말이 아니겠네. 앞으로 그 집과 연결된 일은 이제 아웃해줄게. 감사합니다. 설마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저한테 오겠어요? 안 오겠죠? 그런 사람들은 뻔뻔해서 모를 일이야. 이제부터가 중요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았으니까 철저하고 똑부러지게 앞으로 나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 그 말을 듣고 나서 생각이 참 많아졌어요. 사실 저는 어디 가서 똑부러진다거나 상황을 척척 해결하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항상 누가 이끌어주면 따라가고 누가 도와주면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일은 누가 대신해줄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일이더라고요. 이걸 어떻게든 정리하고 끝을 내야 하는 사람이 결국 저뿐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니까 책임감이 확 밀려왔어요.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나서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더더욱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생겼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황당하고 억울해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난 죄로 이렇게까지 꼬이고 무너질 수 있나 싶었어요. 엄마는 장사도 못하고 가게는 쑥대밭이 되고 저는 회사에서도 눈치 보여서 숨 막히고 그날 경찰이 은행에 출동했을 때는 진짜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직원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고객들은 전혀 상황을 모른 채 웅성거렸고 지점장님은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해 하셨죠. 괜히 여기 있는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속상했어요. 나는 그냥 조용히 내 할 일을 하면서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요. 그날 밤 그 인간들이 헤집어 놓은 집을 청소하고 잠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집안 사람들이 다 경찰서에 있다곤 하지만 왜인지 꼭 다시 쳐들어올 것만 같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랑 호텔로 갔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는데 너무 서럽더라고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어요. 세상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까지 쫓겨가며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피말리면서 살 수 없다고 생각했죠. 저도 그들을 공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정식으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이제는 정리하고 대응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사무실에 앉아 제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일부터 립스틱으로 남긴 협박 문구, 엄마 가게를 난장판으로 만든 일, 그들이 은행까지 쫓아온 일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어요. 변호사님은 고소할 게 아주 많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항목들을 정리해봤는데요. 협박죄, 주거침입죄, 특수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동시에 민사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수 있어요. 다 진행하시죠. 네, 다 같이 진행할게요. 그리고 저는 조금도 손해를 보고 싶지 않거든요. 저희 집 수리비와 가게에도 복구 비용이 들 거고요. 저희가 그 인간들 피해서 나가서 잘 때 들었던 숙소 비용과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다 받고 싶어요. 물론이죠. 모두 다 청구할 수 있고요.
차근차근 하나씩 처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감정이 아닌 절차로 대응할 차례였어요. 저도 준비할 건 정리해서 보내드리겠다고 했고 변호사도 다 승소할 수 있을 거라고 안심시켜줬어요. 게다가 제가 뒤늦게 파출부 아줌마가 고마운 게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는데요. 의외의 소식이 들렸어요. 아이고, 아가씨, 아유, 너무 다행이다. 난 아가씨가 잘 피하지 못했을까봐 걱정을 좀 했어. 너무 다행이야. 아주머니는 잘 지내세요? 그 집에서 나와서 어떻게 지내세요? 안전하신 거 맞죠? 나도 한동안 피해 다니다가 이렇게 못 살 것 같아서 나 그 집단 고소했어. 그동안 입 다물고 참아왔는데 그동안 뜯긴 내 돈도 너무 아깝고 앞으로의 내 세월도 너무 아까워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처럼 내부를 본 사람 중에서 나처럼 눈치 보고 있는 사람들 포섭했어. 같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자고 설득했지. 어머, 너무 잘됐다. 그래서 고소했어요? 나서준다는 사람 있었어요? 다들 제정신 아닐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군요. 다행히 있었어. 그리고 여기에 끌려온 아가씨들 중에서 부모님은 종교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 어떤 부모는 딸이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대. 그런 사람들 다 모아서 같이 고소했어. 사기죄, 협박죄, 감금죄, 폭행죄 등 죄명도 너무 많아. 그 죄를 그 인간들이 다 제대로 받을 수나 있을지 몰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받아. 그렇게 파출부 아주머니를 중심으로 다행히 개인이 아닌 여러 명의 피해자 가족들이 함께 연대해서 집단 고소를 진행하게 됐어요. 소문만 무성했던 그 집단의 민낯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증언과 자료들이 모이자 힘이 생긴 거죠. 그러자 그제서야 그 사람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조금은 깨달은 것 같았어요. 평소처럼 당당하고 위협적이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뒤로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가 있다고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소송이 본격화되기 전에 조용히 마무리 지을 수 없을까? 조건에 맞춰줄 테니까 고소를 취하해달란 식이었죠. 하지만 사이비 교주였던 예비 시아버지는 결국 사기, 강요, 감금, 폭행, 재물손괴 등 다수 혐의로 구속되었고 검찰은 최대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고 해요. 법원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통제하고 인생을 파괴했다며 중형을 선고했죠. 한편 예비 시어머니는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다고 잡아떼더니 확보된 영상과 문자, 피해자들의 진술이 나오자 결국 자신이 한 일들을 인정했어요. 법원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죠. 그 사람은요, 경찰 조사 내내 진심으로 저랑 결혼하려고 했다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더라고요. 전 여자친구들 얘기 나오니까 그건 부모님이 알아서 하신 거라면서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결국 모든 책임은 그냥 몰랐다는 말 한마디로 끝났고요. 기소도 안 됐고 처벌도 하나도 안 받았어요. 제가 보기엔 이건 분명히 결혼을 핑계로 사람을 속인 사기거든요. 저는 감정도 인생도 다 박살났는데 법적으로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말 하나면 다 면죄부가 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요,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놈 엄마가 제가 은행에서 일할 때 먼저 절 보고 찍은 거더라고요. 사람이 좀 힘들고 지쳐있을 때 누가 다정하게 다가오면 마음이 괜히 기댈 구석 찾게 되잖아요. 그걸 노리고 일부러 잘해준 거예요. 그리고는 아들한테 저 보고 오라고 했고 이후엔 우연을 가장한 인연을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저랑 그놈이 만나게 된 거였어요. 아마 다른 여자들한테도 똑같은 수법으로 다가갔겠죠. 늘 그런 식으로 힘든 사람들한테 틈을 파고들었겠죠.
어느 정도 종교의 실체가 드러났고 뒷모습도 꽤 까발려졌는데도 그 종교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지금은 그놈 엄마가 그걸 도맡아서 운영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진짜 사람들 제발 정신 좀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이젠 더 이상 속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요, 그놈이 나중에 또 저를 찾아왔어요.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거는 거예요. 진짜 소름 끼쳤어요. 그래서 바로 접근 금지 신청했고 법원에서도 인용돼서 지금은 가까이도 못 오게 해놨어요.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고 너무 무서웠던 경험이에요.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 엄마, 아마 지금도 어딘가에서 또 누군가한테 잘해주는 척하면서 포섭하고 다니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꼭 조심하셔야 돼요. 괜히 이상하게 나한테 대가 없이 잘해주는 사람, 한 번쯤은 의심해 보셔야 해요. 진짜 조용히 파고들어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전 그래서 사람한테 쉽게 정을 못 주게 됐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먼저 의심부터 하게 되니까 원만한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직장에서도 창구 업무가 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한동안 휴직했어요. 지금은 사무실 쪽으로 부서 옮겨서 조용히 일하고 있어요. 약간 대인 기피증도 온 것 같고요. 엄마는 이럴수록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걸 몸소 보여주고 계세요. 엄마처럼 나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친구들이 제 얘기 듣고는 조금씩 밖으로 불러내주고 저도 상담치료 다니면서 천천히 회복해보려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언젠가는 그날들, 그 기억들 다 잊게 되는 날이 오긴 오겠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